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56부 본격 병인 양요 다윗 대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조선이 핫플레이스 불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때는 1866년 10월 13일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이끄는 7척의 군함이 조선의 서해안 영종도 부근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영종도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작약도쯤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뭐 어차피 이제 영종도 부근에서 기함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 로즈 제독은 기함을 비롯해서 3척의 군함은 영종도 일대에다 전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척의 군함을 동원을 해가지고 북상을 시켜서 강화해역으로 항진을 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지도 보시면 이제 강화도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영종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기함을 비롯해서 3척의 군함이 남아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고, 4척의 군함이 저 좁은 해협, 협로를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초지진, 그 다음에 덕친진, 그리고 광성보, 맞은편에 이제 덕포진이 있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은 강화도 북단에는 갑고친이 있고 그 맞은편에 문수산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통과하면은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도에 이제 내륙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새는 뭐가 있냐면은 북부에는 강화산성, 여기가 바로 이제 강화부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강화도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 또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남쪽에 정족산성, 또 여기는 전등사라는 유명한 절이 위치하고 있죠. 뭐 요 정도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윽고 4척의 프랑스 군함은 조선군의 특별한 저항을 받지 않은 채 그다지 뭐 조선군 포대에서 응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항을 받지 않은 채 강화해협을 따라서 강화도 북단에 위치한 갑곶진까지 당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갑곶진에는 지금 현재 강화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가시면 이제 관람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2019년에. 나름 이제 답사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계보임이 있는데, 뭐 조선시대 이제 박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 노른쟁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대 석사 나온 친구 하나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이제 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런 답사도 다니고 이제 학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답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했죠. 그래서 이때 강화도에 답사를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갑고친에 당도한 프랑스군은 곧바로 강화도 해안가에 상륙을 개시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군이 왜 그러면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흥선 대원군의 방침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먼저 프랑스 애들 신경 건드리지 마라. 쟤들 무서운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먼저 선빵 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프랑스군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대원군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강화도에 대한 방비가 그렇게까지 탄탄하게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방어태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설프게 괜히 공격을 해가지고 프랑스군의 화를 돋구지 말고 일단은 관망만 해라라고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프랑스군이 대대적으로 갑고친의 상륙을 개시하자 더 이상 이제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계속 내비뒀더니 얘들이 한강까지 따라가지고 한양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방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마지노선을 좀 더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고친까지는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를 시켜주되 갑고친에서는 무조건 커트를 해라. 그런 이제 방침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강화부에서는 이 광경을 보고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좌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단은 관원을 급파해가지고 즉각 군을 철병시킬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군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냐? 병인 박해로 인해서 프랑스 국민이 여기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왔다라는 거.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또 하나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얼마 전에 한강 수로에서 우리 프랑스 군함들이 평화롭게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너네 조선 수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왔다라는
상당히 이제 뻔뻔한 답변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뭐 이제 프랑스 측의 이런 고자세로 인해가지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교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10월 15일 날에 프랑스군은 대대적으로 강화성의 동문과 남문 두 개의 루트로 나눠가지고 공세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강화성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 당연히 이제 나름 대포하고 조총을 겸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성 자체가 유수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자금력도 탄탄하고 군사 대비태세도 꽤 견고하게 갖춰진 곳이에요. 하지만 프랑스군은 조선군의 화력을 압도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무기 레벨 차이가 꽤 났죠. 거의 뭐 이제 200년 정도의 갭차가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지 않아 조선군이 결국 패색이 짙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강화산성인데요. 이 강화산성, 아시다시피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강화도로 천도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 그때 이제 임시 수도 행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강화산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고려시대의 강화산성은 사실은 토성이었어요. 흙으로 쌓았고,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 숙종 때 와가지고 석축으로 개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중원기를 이끌었던 군주 하면은 숙종, 영조, 정조 대략 요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왕들이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숙종, 영조, 정조가 했던 게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했어요.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옛날에 이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쌓았던 토성들을 석성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또 기존에 있던 석성을 더 증축을 한다든가 새롭게 이제 벽돌식 성벽을 갖다 시도를 해본다든가 이런 이제 국방력 증강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모습은 사실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 프랑스군의 우월한 화력에 놀란 조선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강화성을 버리고 퇴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얼마 걸리지 않고서 강화성은 싱겁게 프랑스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강화 유속 이임기는 강화 행궁에 모셔진 숙종과 영조의 어진을 들고 황급히 탈출을 해요. 그래서 어진은 어떻게 건지고 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강화성 내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왕실 서고인 외규장각. 그러니까 이제 궁 안에는 네 규장각을 두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강화도에다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외규장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양란기를 거치면서 강화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조선 왕실이 어디에서 싸우게 될 것인가? 한양이 안타깝게도 이게 방위력이 그렇게 센 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위력을 보강할 목적으로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피난할 용도로 어디를 또 이제 점치고 두고 있었냐면은 강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처럼 왕이 멀리까지 도망을 가면은 이제는 민심 위반이 너무 심각해져서 왕조 자체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더라도 수도권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화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는 뭐 수원화성이 축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중심의 방어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갔던 이유도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는 어느 정도 방어력이 보장이 되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외규장각을 뒀던 건데 그게 지금 홀라당 다 털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강화 유소 자체가 나름 또 이제 자금력이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랑스 화폐로 20만 프랑에 해당하는 18상자의 은계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털리게 됐다는 거죠. 이로써 어쨌든 프랑스가 지금 대출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본전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전직 관료 이시원, 이지원 형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공강개하게 돼요. 지금 외교장과 도서가 이렇게 한꺼번에 털렸으니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대부로 태어나가지고 또 전직 관료니까 한때나마 나라의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게 비공강개한 일이냐 하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두 형제가 자결을 할 정도로 당시 강화성의 함락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프랑스군이 기습적으로 강화성을 함락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 그야말로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게 너무 쉽게 함락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강화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선 왕실이 피난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견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할 그런 요새지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새지대가 너무 손쉽게 홀라당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강화도가 쉽게 털린 이유가 뭐였냐? 사실 물론 이제 프랑스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한 큐에 진짜 기다렸던 듯이 각고치는 상륙해가지고 강화성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대로 노리고서 왔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일이냐? 프랑스가 조선의 실정을 왜 이렇게 잘 알았냐? 사실은 각고친하고 강화성만 점령을 하면은 강화도는 그냥 전체가 함락됐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강화해협도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이 진짜 치명적인 위치를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서 프랑스가 한 큐에 이런 전략을 갖다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냐 했을 때 물론 지난번에 이제 프랑스 정찰선 세척이 와가지고 한강 하구까지 들어가서 나름 정탐을 하고 왔죠. 그래서 그때 파악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요 이때 은밀하게 프랑스군을 돕던 조선 내부의 천주교 신자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델 신부가 말하는 것처럼 뭐 10만 천주교 신자들이 일제히 봉기할 것이다. 그거는 좀 이제 허풍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내부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나름 이제 호응을 해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모르긴 해도 지도도 제공을 해주고 조선 관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랬던 거죠. 당시 이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병인 박해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을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승리를 해야 된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프랑스군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받게끔 해야지만이 자신들이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프랑스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좋게 말하면 손잡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프랑스의 산화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서세 동점의 험난한 제국주의 시대를 조선이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 또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흥선대원군과 당시 사대부 계층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매국행위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특한 천주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데 당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오히려 이것이 애국이다. 흥선대원군의 방식대로 가면은 프랑스한테 정말 험한 꼴을 당할 게 뻔하고 어차피 이 전쟁 프랑스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차라리 프랑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도 이끌어내고 흥선대원군의 저 고집불통 정책도 폐기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조선이 프랑스의 산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한 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0월 16일 무렵에 이 첩보를 들은 조선 조정 발칵 뒤집힙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를 수복하기 위해서 순무영을 급하게 설치를 하고 여기에 훈련대장 이경화를 책임자로 파견을 하게 되죠. 훈련대장 이경화는 흥선대원군의 신복이었고 흥선대원군 정권의 군사적 기반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는 교과서에도 이제 언급되는 분들이죠. 한성근, 양원수 같은 나름 실력파 무장들이 대거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인물이 또 여기에 가담을 하는데 과거 진주 밀란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아주 그냥 민폐 덩어리였죠. 백낙신. 그 백낙신도 지난 과오를 갖다가 씻기 위해서 그걸 명령을 내린 거죠. 그때 저지른 똥, 네 스스로 치워라. 여기에 참전해가지고 공을 세워봐. 하고서 이제 이 참전할 것을 명을 받아서 백낙신이 행주산성 일대에 배치가 되었다고 하죠. 조선 조정은 프랑스군의 압도적인 위용에 크게 주눅이 들었죠. 하지만 흥선대원군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역관 오경석이 전해준 정보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 프랑스군은 장기 작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대출까지 풀러 땡겨가지고 B2에 영끌까지 해가지고 온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프랑스군을 상대로 우리가 버티기만 한다면은 이거 승리는 굴러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조선군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장기전을 몰고 가서 버틴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강화도를 포기해도 좋다.
프랑스 함대가 한강으로 들어오지만 못하게 막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끌기만 하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흥선 대원군은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병의 봉기를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실력 있는 사포수들 대거 고용을 하죠. 이들 중에는요, 호랑이 사냥꾼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격 실력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특등 사수들이 대거 참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부상들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 보부상들로 하여금 조선군의 보급을 책임지게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특히 이 무렵부터 보부상과 조선 왕실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황국협회, 그게 보부상 패거리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이제 악어 사이의 그런 유착관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염창 앞 한강 수로 일대에다가 군선들을 격침시켜서 어차피 군함으로 프랑스 군함 절대 못 막으니까 이걸 아예 격침시켜가지고 장애물지대를 급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아울러 영종도에 이제 관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프랑스하고의 외교적 교섭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이 프랑스하고의 외교적 교섭은 진짜 무슨 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프랑스 측에서는 조선 관원이 외교적 교섭을 위해서 방문을 하니까 로즈 제독은 협상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선교사를 처형한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 둘째, 카톨릭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교역을 맺을 것.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조건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근데 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애시당초 이 협상은 조선 조정의 시간 끌기 작전이었죠. 그랬던 데다가 프랑스 측이 요구한 것 중에서 들어주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병인 박해 책임자를 처벌해라. 근데 그 책임자 중에서 한 명이 훈련대장 이경하였거든요. 상당히 고위급 인사죠. 흥선대원군의 신복이고 지금 현재 강화도 수복 작전의 총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을 처벌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지지율 문제 때문에라도 이 카톨릭 신앙 자유 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 흥선대원군은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 조정이 계속 막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면서 시간을 끌자 프랑스군, 당연히 이제 눈치채죠. 저것들 시간 끌기로 나오는구만. 그리고 프랑스군은 장기전으로 끌려가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조선 조정을 압박할 목적으로 다음번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고친을 따라서 해협을 따라 프랑스 군함 4척이 남하하면서 조선의 해안에 위치해 있던 포대들을 연달아 격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프랑스 함대는 강화 해협을 봉쇄해가지고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 그게 뭐 이제 군선이 됐든 민간 선박이 됐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격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조선의 좋은 선이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통행이 차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 한양은 모든 물자를 갖다가 다 남방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보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철저한 소비 도시였는데, 지금 그 물자가 끊긴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가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한참 쇠고기 운반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한양의 민심이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선도 장기전으로 가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프랑스군은 완벽하게 강화 해협을 장악해버렸고, 덕분에 이제 이경화가 이끄는 조선군 20명, 4,000명은 강화도로 건너갈 방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거 잘못 건너갔다는 프랑스 군함한테 걸려가지고 다 물귀신이 될 판이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프랑스의 로즈 제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하게 쐐기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쐐기골이 뭐였냐? 가만 보니까 조선군이 만약에 강화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개시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얘들의 도합 포인트가 어디가 될 것인가? 모르긴 해도 이제 갑고진 방향으로 넘어오기 가장 좋은 곳은 그 맞은편에 위치한 지역일 것이다라고 봤던 거죠. 거기가 어디냐? 갑고친의 맞은편에는 김포죠. 그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선군이 강화도로 건너온다면은
이곳 문수산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군의 다음번 타겟은 문수산성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과연 조선군은 이 골리앗 같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강화도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